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강자, 오늘은 훈구파와 살림입니다. 조선시대의 치열한 정치사,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훈구와 살림의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훈구파를 이루는 것은 보통 공신이죠. 공신이란 왕의 즉위에 공을 세우거나 왕위를 보호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를 말합니다. 왕위를 보호했다는 것은 또 국가를 보호한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나 반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공신으로 책봉합니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공신으로 삼공신을 들 수 있는데요. 삼공신은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을 말합니다. 개국공신은 말 그대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공신입니다. 정사, 좌명공신은 태종과 관련이 있는데요. 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사람이 정사공신, 2차 왕자의 난이 좌명공신입니다. 결국 조선의 왕가는 태종의 후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사, 좌명공신이 개국은 아니지만 조선 왕가의 어떤 시작을 알린 그런 공신으로 대우받게 된 거죠. 공신이라고 다 똑같은 공신은 아닙니다. 공신도 등급이 있죠.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역시 1등하고 2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등 공신으로 가면 좀 많이 격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원종공신이라고 있는데, 원종공신은 이제 보통 좀 관직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 예를 들면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호위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오랫동안 호종했던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합니다. 태조 같은 경우는 과거 고려시대부터 그와 함께 싸웠던 많은 병사와 장교들이 원종공신이 됐죠. 나중에 가면 왕이 즉위할 때 예를 들면 왕의 적자가 없어서 어떤 대군을 즉위를 시켰다. 이럴 때 이제 궁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뭐 백성들이 막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옆에서 만세도 부르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제 왕이 되는데 네가 공을 세웠다. 그래서 공신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원종공신을 줍니다. 원종공신은 공신은 공신이지만 공신의 대우에서는 아무래도 격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신이란 도대체 어떤 특권을 가지길래 공신하는 걸까? 일단 공신에게는 면체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유배되거나 뭐 사형 같은 경우 더더욱이 당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를 말하죠. 뭐 반역죄가 아닌 다음에야 웬만하면 이제 사면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이제 타협을 합니다. 물론 금방 복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권이 자손을 등용하는 데에서 이득을 주는 겁니다. 자손 등용이라고 해서 꼭 친자식, 손자만이 아니라 조카, 외조카, 뭐 이런 외손에게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과거제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서 관료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도 또 급수가 있어요. 품계죠. 예를 들면 칠품직이 비었다면 칠품 품계가 있어야 그 칠품 관직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이 품계를 얻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공신 또는 고관의 아들들은 음서제를 통해서 품계를 얻고, 특히 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이 품계를 미리 얻습니다. 예를 들면 왕태자가 태어났다거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으면 공신들에게 또는 공신 친척들에게 쫙 품계를 하나씩 올려준다거나 이런 뭐 합니다. 요즘 뭐 대통령 되면 갑자기 뭐 요즘 거 못하지만 뭐 운전면허 벌점 깎아준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공신 자손들은 이 혜택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충의인데요. 충의라는 것은 원래 양반자제는 군역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과 똑같이 질 수가 없으니까 충의라는 곳에 이제 배정을 하는데, 충의위, 충산위, 충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의위는 공신 후손들에게 이 들어가는 군대를 말합니다. 말이 군대지 거의 시험도 보지 않고 들어가서 뭐 일종의 하급 무관 또는 왕의 호위 뭐 이런 궁궐 경비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원래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뭐 거의 그냥 붙여주죠. 그래서 집안에서 공부하기 싫은, 과거 급제하기 싫은 이 사람 자식들이 많이 중리로 갑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나면 또 벼슬을 얻어서 서리를 하기도 하고 좀 하급관원, 그리고 그때 수령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공을 세우면 돌아와서 무장이 되거나 아니면 실직을 얻지 못해도 이제 관료, 산관이라고 하는데 전임 관료로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충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신들은 그냥 말로만 공신이 아니고 왕이 주로 연마다 이렇게 공신 회맹이라고 해서 파티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파티가 아니고 정말 모여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공신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자자손손 이 의리를 지켜가자. 왜 그 무슨 영화 보면은 의형제 맺을 때 이렇게 pin해서 하고 뭐 우리는 뭐 영원히 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맹세의식하고 비슷합니다. 정말로 중국 고전 기록에 있는 대로 소 귀에 뭐에서 피를 내서 뭐 마시고 뭐 그런 정말 피의 맹세를 해서 어떤 탄탄한 평생 동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공신입니다. 공신이 특권 세력으로 알려지다 보니 우리들은 아무래도 좀 반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공신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구중궁궐에서 어떤 음모가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은 사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말로는 모든 군대, 재정, 관료를 지휘하는 자리지만 사실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관료들의 충성에 믿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렇게, 또는 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을 믿어라. 정말 유학을 공부하고 충실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믿고 하면 되지 않느냐. 참 좋은 말인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냐는 거죠. 과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시험 보고 뽑고 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는 저런 관료들에게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옛날의 왕과 황제들이 겪었던 고민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대를 만들었죠. 말 그대로 무력 기반을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근위대가 마음대로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즉위시키고 거래도 하고 이런 난관이 벌어집니다. 중국은 그래서 환관을 양성했죠. 환관은 정보원 역할도 하고 또 무술을 가진 환관들도 있어가지고 스스로 황제의 사병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환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왕이 환관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왕은 공신이라는 울타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너무 특권적이고 어떤 이런 권력 집단이냐 아니냐라는 말을 비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로마의 근위대나 중국의 환관에 비하면 공신의 패단은 훨씬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왕은 사람들의 충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이라는 피로 맺은 형제와 같은 집단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관직상의 특권을 주다 보면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세력들, 신진 세력들은 어떡하죠? 이 거대한 특권층의 벽에 파묻혀서 전혀 등용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수혈시키는 방법이 정말 교묘해서 실력 있고 이런 과거 시험을 봐서 열심히 공부한 인재가 등용한다고 해서 바로 권력의 중추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단 기존의 권력층하고 좀 섞여야 돼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험도 하고 관료도 보고 뭐 이러면서 서서히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신진 관료들이 재상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유능한 재상은 역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중에 유능한 재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하죠. 섞여야 돼요. 그들도 공신 세력과 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혼맥이죠. 결혼을 통해서 사돈이 되고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야당 출신이 바로 여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쪽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야성이 탈각되어 가면서 서서히 승진하는 겁니다.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역사의 어려운 시절에 왕의 측근이 돼서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능한 재상들 중에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죠. 이게 조선의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공신들이 왕을 싸고 있고 관료직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결정적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이런 어려울 때에 그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항상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동시에 공신들과도 잘 이렇게 화해하게 한다. 이게 조선의 기가 막힌 관료제 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공신은 피로 맺은 형제긴 한데, 이 또 공신이 너무 세지면 또 왕이 얼마든지 눌려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논리적으로 이런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왕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 먼저 태종의 경우를 보면, 태종은 공신 세력을 인정은 하지만 너희들이 선을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즉 공신 중에서도 왕과 가장 가깝고 또 권력의, 신하들의 어떤 권력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외척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죠. 중국의 역사를 봐도 결국 가장 강력한 신하는 외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처가했던 여홍민 씨가를 숙청하고, 세종의 처가했던 청송심 씨가를 숙청합니다. 세종은 이 일에 대해서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우리의 세종대왕도 평생 동안 청송심 씨가를 복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종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체제, 외척은 제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동감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종의 시대에는 나름 권력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데요. 공신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외척은 제거되고, 세종에 물론 노력도 있었지만은 아직 공신은 커지지 않고, 역시 신진 세력 역시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조 때가 가니까 세종이 만들었던 모든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세조는 이런 복잡한 정치할 필요 없다. 특권 세력을 만들어줍니다. 외척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신 중에서도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외척을 중심으로 한 공십 연합 그룹을 만들죠. 그리고 이들을 팍팍 밀어주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갑니다. 세조 자신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체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외척과 공신이 과도하게 득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앞으로 이에 조선의 정치체제, 정치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게 됩니다. 성종 때가 되자 성종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신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도 그 지금까지는 공신들이 서로 견제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결혼하고 뭐 이렇게 3대 4대 지나가니까 삼공신도 이젠 구별이 없어요. 다들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종은 공신 세력을 또 견제할 겸, 또 하나 이제 살 중요한 것이 조선의 관료제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특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특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관료가 없으면 지방 사회 운영에도 관여할 수가 없고, 어떤 물질적인 생활에도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관료가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지방 출신 관료가 있어야 어떻게 그 지방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방의 사족층들도 좀 관료가 좀 있어야 뭔가 이 국가 지배층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 세력도 견제하고 지방민의 민원도 들어줄 겸 성종은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이런 과거급제라는 조금 한미한 가문 사람들을 키워서 관료로 등용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신과 어떤 지방 세력, 신진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신진 세력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살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공신 세력을 압도할 정도로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공신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이거 얘들이 너무 커지는데, 커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그들의 특권과 어떤 부패 이런 것도 증가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점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타겟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공신들은 성장하는 살림 세력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사화와 당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